먼저 삼국시대의 석등을 살펴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고구려의 석등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서나 실물을 통해서나 기타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고구려 시대의 석등이 만들어지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 석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현 단계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백제 석등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석등의 하대석은 우리나라 석등 하대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익산의 미륵사터에 남아 있습니다. 미륵사터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미륵사터는 10년 이상, 굉장히 긴 기간, 거의 20년 가깝게 발굴을 통해서 절터의 면모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기록이 상당히 신빙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굴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절의 특징은 소위 삼원식 가람이라는 것입니다. 금당이 세 군데입니다. 금당이 세 군데인데 금당 앞에 탑도 세 군데 세워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 국보 1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익산 미륵사터 서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석탑이죠. 이것은 서쪽에 있는 그런 탑이었고 가운데에는 목탑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서쪽에 있는 탑과 대칭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역시 석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당이 세 개면 금당과 중심축이 일치하는 앞쪽에 탑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과 금당 사이에 석등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이 발굴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완벽하게 다 짝이 짜맞춰지는 것은 없는데 일부씩 석등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의 목탑자리 뒤편에 있던 그런 석등 자료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초기 석등의 중요한 특징이라든지 백제 석등의 특징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조가리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대석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대석이 남아있는데 하대석에 이렇게 받침돌이 있습니다. 받침돌에 아무 무늬도 없고요, 그죠? 얄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간주석이 꼽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주석을 그냥 이 판판한 데다가 세운 게 아니고 홈을 파가지고 촉을 만들어서 꼽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편으로는 지붕돌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모서리가 다 깨져나갔어요. 그리고 윗부분이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석등을 얘기하면서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연꽃잎 보세요. 연꽃잎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석등에 새긴 연꽃잎 가운데 가장 얇을 거예요. 이게 얇으니까 저거 새기기 쉽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강암은 얇게 조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석굴암에 있는 그 얇으면서도 정교한 그런 조각품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이 저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얇으면서도 아주 소박하죠. 큰 장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그 연꽃들처럼 복잡하거나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듯한데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저거 만든 사람들이 예사 솜씨가 아니고 미의식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연꽃잎 하나를 통해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15년조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작신궁실, 거미불루, 화이불치. 새 궁궐을 만들었는데 그 궁궐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사하기는 했으나 사치스럽지는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검소한데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기는 한데 사치스럽지는 않다.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바로 이 8자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것이야말로 백제문화를 관통하는 백제문화의 정수요, 백제문화의 골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700년 백제문화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말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석등 하대석의 영권집에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게 여기에만 그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제의 연꽃무늬 수막새입니다. 여러분들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연꽃잎 무늬, 조금 아까 보신 거, 이거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보이나요? 부드럽죠? 우아합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거, 이게 백제문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연꽃잎 하나에서도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작은 쪼가리에서 백제문화의 핵심을 집어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륵사태에서 나온 석등 자료가 3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주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온전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붕돌과 화사석만 온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새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지붕돌에도 역시 백제의 석조물들의 특징들이 온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쪼가리 이걸 막 이어붙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진 거 다 이어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어떤 게 백제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가? 일단 여기 처마를 보십시오. 처마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있죠, 그죠? 저는 이것을 낙수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래의 선을 처마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처마선과 낙수선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 처마 뒤로 갈수록 은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라시대의 것들은 석탑이나 석등이나 여기에 있는 처마선은 수평입니다. 위에 있는 낙수선은 이것처럼 곡선을 이루지만 아래에 있는 처마선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명백히 다릅니다. 똑같은 석조물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붕돌의 두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등의 지붕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석탑의 지붕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붕돌 위쪽에 보게 되면 모서리마다 이렇게 마루가 내려오죠. 귀퉁이마다 내려오는 마루라 그래서 귀마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조건 쪽에 보면 다 있죠, 그죠?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가 있습니다. 그 귀마루가 잘 보게 되면 높이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럴 거 아닐까? 역시 아닙니다. 신라시대의 석등들은 높이와 넓이가 없습니다. 너비가 없어요. 그냥 선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백제 것들은 선이 아니라 두께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입체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백제 석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즉 석등이나 석탑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백제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가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붕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원한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돌 색깔로 금방 구별하시겠죠? 다른 부분은 전부 새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최초 시기에 만들어진 석등의 모습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지대석이 있고 하대석이 있는데 하대석은 연꽃으로 되어 있는 연화하대석과 돌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실제로는 아까 여러분들 미륵사타에 나와 있는 거 보셨겠지만 요거보다 높이가 조금 더 낮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자꾸 이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사석인데 이렇게 화창이 네 군데 뚫려 있죠. 그죠? 초기부터 이와 같이 팔각으로 석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등의 가장 긴 흐름을 유지하게 되는 게 팔각석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화사석의 이 아랫부분의 폭하고 윗부분의 폭을 보시면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로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일하게 이 석등에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아래와 위의 폭이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장흥 보림사 석등인데 그것도 제 눈으로 보니까 윗부분이 조금 더 폭이 커 보이거든요. 언제 한번 재어보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석등은 미륵사터에 이렇게 석등 부재 세 군데 것이 남아있고 또 하나가 거기서 가까운 왕궁리, 왕궁평이라고 하는 그런 평야지대에 궁뜰이라고 하는 곳에 제석사터라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지붕돌이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제석사터 석등의 지붕돌입니다. 이것도 역시 팔각이죠. 팔각이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얄팍한 지붕돌 형태를 가지고 있고 보신 것처럼 역시 처마선이 가볍게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걸 이제 연꽃 모양의 관을 쓴 것 같다 해서 연화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나라 석등 발생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에는 당연히 보주가 박혔던 자리입니다. 보주에다가 촉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보주가 달아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겠죠. 동시에 그 틈 사이로 불을 피울 때 생기는 끓음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연기구멍, 굴뚝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는 새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가탐리라는 데서 발굴된 석등 하대석이 또 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시대의 문화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제석등에 대해서 되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야말로 우리 석등의 발생기를 장식하고 있는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고 우아하고 간결한 그런 미를 보여주는 것이 백제석등이다. 이렇게 결론 삼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신라시대 석등입니다. 신라시대 석등인데 먼저 팔각석등 중에서 팔각간주석등을 보아나가겠습니다. 백제시대의 석등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석등들이 한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불국사 석등이기 때문에 저는 불국사 계열 간주석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불국사 계열 팔각 간주석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대석 부분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꽃 복년석 아래 받침이 사각 형태를 이루면서
받침이 얄팍하고 받침에는 아무런 무늬도 등장하지 않는 단순 소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석등들이 쭉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석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국사 석등은 현재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개 불국사가 만들어지던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 조금 아까 보신 백제시대 석등하고 몇 가지 중요하게 달라진 점들만 간략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괸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간주석을 바치는 괸대가 등장했죠. 팔각으로. 이 상대석 아래에도 팔각의 괸대가 있습니다. 상대석 위에도 화사석을 바치는 괸대가 있습니다. 지붕돌 아래도 지붕돌을 바치는 형식으로 팔각의 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괸대가 갖추어지니까 훨씬 형식미가 더 강화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잎도 달라졌죠. 원초적인 형태는 혼잎입니다. 혼잎인데 여기는 지금 잎이 이제 겹잎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진 거죠.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 연꽃잎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백제시대보다 상당히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상륜부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보주형 상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꽃봉오리 같은 그런 거 하나만 달랑 놓이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석등에서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자면 간주석을 꼽습니다. 아무것도 조각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팔각에 기둥에 지나지 않는 간주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간주석을 어떤 길이로 얼마나 두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석등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도 물론입니다. 너무 얇게 되면 석등이 보존될 수가 없겠죠. 석등은 완전히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온갖 조건을 다 견디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정감을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간주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석등 중에도 보면 간주석 부분이 부러진 것을 다시 이어 맞춘 것이 꽤 많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죠. 그런 취약성을 면하면서 동시에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안전하기는 한데 멋은 없잖아요. 안정성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같이 갖추려면 이거를 어떤 두께로 어떤 길이로 만드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탁월한 감각이 아니면 그것을 잘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불국사 석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좀 두꺼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길이가 길쭉해가지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튼실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답답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묘한 그런 구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장 같은 불국사에 있는 또 하나의 석등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무량수전 앞 석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사진 2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게 무량수전 앞 석등입니다. 대웅전 앞 석등이고요. 간주석의 굵기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주석은 석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런 무늬가 없는 기둥에 지나지 않지만 미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불국사 석등 어디에 놓여 있느냐? 지금 가서 보면 여러분들 대웅전 정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치는 다보탑과 석가탑과 등거리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웅전이 있으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석등이 어디에 놓이는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아까 미륵사토 석등 말씀드릴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 금당, 석등, 탑 이렇게 일직선 축 위에 놓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석등은 반드시 하나가 놓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 같은 데 가보면 대웅전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법당에 석등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똑같은 석등이 놓여져 있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적어도 20세기 이전에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석등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형식은 하나 놓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탑이 두 개가 만들어져도 지금 여기처럼 석가탑 두 개가 만들어져도 석등의 위치는 대웅전, 금당과 중심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2010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석등은 석가탑과 다보탑, 대웅전의 중심이 이루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놓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게중심은 뭡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변의 중심으로 선을 긋게 되면 그 선이 세 군데에서 긋게 되니까 일치하는 그런 점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석등은 바로 그런 무게중심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석등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명확한 설계에 의해서 석등을 세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계열이 다른 석등입니다. 제가 흥륜사 계열 팔각간주 석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석등인데 지금 보시는 석등이 바로 흥륜사터 석등입니다. 흥륜사 2차돈 성사가 순교하죠.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절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서 지은 절이 흥륜사였습니다. 신라 제24대 임금인 진흥왕이 왕위를 내놓고 법운이라는 승려가 되어서 주지 노릇을 한 곳이 바로 흥륜사입니다. 또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 김현이라는 사나이가 탑돌이를 하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죠.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 여인이 호랑이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현,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흥륜사였습니다.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게 되면 신라시대의 석조가 하나 있습니다. 신관 뒤뜰에 가면 있는데 그 석조의 윗면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시가 한 구절 새겨져 있습니다. 이효당전 쌍석분 한연옥녀 세두분 세두인거 연화발 공류여향 만고분. 이효당 앞에 있는 쌍석분, 석분이 아마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한연옥녀 세두분, 어느 시절에 옥녀가 미인이 머리 감던 대야인가, 세두인거 연화발, 머리 감던 사람은 가버렸는데 연꽃은 피어서 거기다가 연꽃 심었던 겁니다. 공류여향 만고분, 부질없이 나무향기 옛 석분에 가득해라.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필영이라는 사람이 경주 시장할 때, 경주 부윤할 때 옛날 흥륜사터에 있던 석분, 석조죠, 그죠? 석분을 옮겨놓고 새긴 글귀입니다. 바로 그 석조가 있던 데도 역시 흥륜사였습니다. 그런 흥륜사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석등제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대석, 기대석과 하대석, 간주석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복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 신관 뒤뜰에 가면 우뚝 서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563cm나 됩니다. 팔각석등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장대한 크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석등을 팔각석등의 제왕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석등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이 기대석의 등장입니다. 없던 거죠, 그죠? 기대석이 확실히 등장을 해가지고 기대석에 이렇게 안상 무늬가 있고 안상 안에 팔부중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흥륜사 계열 팔각간주 석등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석등을 꼽고 있습니다. 장대한데 어느 정도 큰가?
지금 여기 지대석 폭이 240cm입니다. 2m 40c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예, 이쪽과 이쪽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간주석 길이가 184cm입니다. 간주석 길이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예, 화사석 높이가 110cm입니다. 110cm. 보통 화사석 한 10개 합친 것만큼 됩니다. 꼭대기에 상륜 있죠? 상륜부 높이만 66c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남아있던 이 윗부분을 지금처럼 복원한 게 1975년도인데요. 설계를 한 건 언제냐? 1936년입니다.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 한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공학기사로서 이 실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그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사진 자료를 남긴 오가와 게이기치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6년도에 복원 모형들을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1975년도에 우리 손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일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죠. 저렇게 복원 모형들을 그리려고 그러면 우리 석등의 역사를 꿰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륜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륜부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계열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 팔각석등에는 어떤 상륜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그 세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들은 해방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특별히 뭐 더 그거보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디테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팔부중상, 이게 바로 오가와 게이기치가 작성했던 복원 모형도입니다. 이런 실물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벌써 1시간쯤 지났네요. 큰일 났네. 시간은 모자라고. 시간은 모자라는데 또 졸기까지 해요. 점심 먹고 앉아있으니 졸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석등이 도판으로 봤던 장흥 보림사 석등의 실물 사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팔각 간주 석등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석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온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무슨 소린가? 아랫부분이 지금은 좀 덮여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 지대석 부분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지대석 아랫부분 보세요. 그죠? 다듬지 않은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지대석이 있는데 지대석 위에 지복석이 하나 놓이고 그 위에 기대석이 놓이고 기대석 위에 복년석이 놓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위에까지 전부 자갈을 덮어버려 갖고 아랫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하고 덮여 있는 모습하고는 비례와 균형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잘 전해진 것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잘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아랫부분은 그렇게 생겼는데 달라진 부분 기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석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대석보다 폭이 좁습니다. 조금 좁죠? 예. 저건 뭐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폭이 좀 넓어서 차츰차츰 줄어 들어갔겠죠. 그렇게 평범하게 하지 않고 저 부분을 약간 줄여버려 가지고 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둔중해지지 않고 약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석등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상사 석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문 형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간주석이 있는데 이렇게 하대석하고 지대석이 높직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간주석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간주석만으로 보자면 굉장히 짧죠. 간주석 길이가 76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라면은 비례와 균형이 전혀 맞지 않을 텐데 기대석과 하대석이 충분히 높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큼 줄이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걸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녹슬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좀 약간 좀 짧아 보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한국형 미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석부터는 디테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대석 모습인데 연꽃잎이 두 줄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연꽃잎 안에 다시 또 무늬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화려한 연꽃잎들이 등장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꽃잎 끝을 보세요. 끝선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서로 살아 있어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감각이 대단히 예리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사석 보시게 되면 화창이 굉장히 큽니다. 눈 큰 여인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화사석인데 제 눈으로는 이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약간 폭이 커 보이는데 실측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확인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등에서 아주 달라진 부분이 또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각 연꽃잎마다 귓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하대석에도 귓꽃이 등장하고 있고 상대석에도 지붕돌에도 귓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귓꽃이라는 요소는 불교 미술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쓰이던 것입니다. 불상 부처님이 앉거나 선 그런 대좌에 보면은 귓꽃이 수놓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석조물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날 때까지 석조물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9세기 이후에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9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상륜부의 모습은 보계형 상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보계 부분에도 역시 귓꽃들이 있죠. 그래서 귓꽃이 여기저기 이렇게 놓이면서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보주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전체 석등이 아주 신기하게도 처음 만들 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석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팔각 석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열은 같습니다. 땅 있는 부분에 잔디가 자라서 조금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팔각의 지대석입니다. 아래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역시 팔각의 기대석이 있고 이쪽에 안 보이는데 왕관처럼 된 그런 안상들이 면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대석이 이렇게 있는데 하대석 여기 지대석이고 여기가 기대석이죠.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대석이 팔각을 이루고 있고
이 기대석은 8각이 아니라 16각입니다. 16각에 각 면마다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안상이 하나씩 새겨져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대석이, 연화 하대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상사 백장암 석등의 모습입니다. 석등의 모습인데 중요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등의 상대석 부분이거든요. 상대석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난간 무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난간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신라시대 건축의 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곡의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사리장치에도 난간 무늬가 쇠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실물, 목재로 만들어진 난간의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신라시대의 목조 건축을 연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연꽃 무늬도 잘 보실 수가 있겠죠. 꽃잎 안에 다시 꽃잎이 4개 있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수놓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대석 부분을 보는 거죠. 하대석 부분도 역시 연꽃잎 안에 다시 4장 꽃잎을 가진 그런 꽃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주석을 받치고 있는 간주석 괸대입니다. 보통 간주석 괸대든지 기타 다른 괸대들은 팔각 석등의 경우에는 대개 팔각의 모양이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폭을 줄여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길게 쭉 뽑아 올려가지고 원형으로 만들고 뺑 돌아가면서 연꽃잎을 새겼습니다. 24장의 연꽃잎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죠. 생각도 굉장히 독창적인 데다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섬세한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아름다운 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석등 옆에는 똑같은 돌로 만든 3층 석탑도 있습니다. 백장암 3층 석탑이죠. 2개가 전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은 화감이 아니고 섬노감이라고 하는 그런 돌입니다. 까무잡잡한 돌이라서 멀리서 보면 보통 다른 석조물 보는 거하고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죠. 상륜부가 없습니다. 그죠? 상륜부가 없었는데 원래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60년대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둔 게 이 모습이었습니다. 상륜부까지 온전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언제쯤 도굴꾼이 도굴을 하다가 석등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붕돌도 많이 깨어졌고 아예 이것은 도난당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된 건데 이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죠. 상륜이라고 하는 게 자그마한 돌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석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완전히 완성된 느낌이 들고 없게 되면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화유산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백장암 석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흥륜사 계열 팔각간주석 등의 몇 가지 모습이었고, 지금 또 다른 팔각간주석 등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법주사에 있는 사천왕 석등이라고 부르는 석등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석등의 중요한 특징은 화사석에 사천왕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화사석에 사천왕 또는 보살상들이 화창을 제외한 나머지 4면에 새겨진 그런 팔각간주석 등을 사천왕 석등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법주사 사천왕 석등인데요. 현재 높이가 3.9m나 됩니다. 팔각간주석 등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에 들어가죠.
사천왕 여기 뭐 희미하게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각 솜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석등이 적어도 9세기 초쯤 만들어졌겠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등은 좀 더 중요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석등이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석등이 있죠? 여기 또 하나의 석등이 있습니다. 유명한 쌍사자 석등입니다. 유명한 5층 석탑 팔상전입니다. 당연히 쭉 이어져 오면 이쪽에는 대웅보전, 2층 불전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대웅보전하고 중심축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석등이 두 개가 저렇게 나란히 서 있는 케이스는 없죠.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천왕 석등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옮겨온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옮겨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유명한 성년지 아시죠? 법주사 가보셨어요? 근데 성년지 모르세요? 가서 뭐 보셨나? 예? 부처님한테 절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조금 아까 보신 활상전이 여기 있습니다. 대웅보전 여기 2층 불전 있죠? 요 앞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팔상전 뒤편에 쌍사자 석등이 서 있습니다. 원래 서 있던 자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긴 지붕 가지고 있는 보호각 안에 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석조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년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흔히 사람들이 희견보살상이라고 부르는 머리에 향로를 인 그런 인물상이 있습니다. 희견보살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입한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곤륜노라고 부르고 있는데 곤륜노가 나중에 불교 회화라든지 이런 데 등장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을 이제 그런데 기원을 둔 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설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향로를 인 그런 인물상이 저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천왕 석등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뭡니까? 성년지 찻그릇 모양 아닙니까? 고려시대에 찻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모양입니다. 연꽃 피우고 뭐 그런 데가 아니죠. 연꽃 모양으로 된 찻잔인 거죠. 차공양 하던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향로는요. 향공양 하는 거 아닙니까? 등은요. 등공양.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3대 공양이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그것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한 경우가 아직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들 연구들 하면서 그거죠 뭐. 절집안에 있는데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여기 서 있는 미륵부처님한테 합니다. 1960년대에 1930년대에 김복진이라는 조각가가 미리 준비해놨던 설계도에 의해서 시멘트로 만들어진 불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것이 90년대 이후에 새로 청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도 조금 옮겨졌습니다. 원래 이 부처님이 있던 미륵불상이 있던 이 자리에는 용화보전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래 법주사라는 데가 처음 창건될 때부터 긴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종파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는 법상종 계통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금산사, 법주사,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동화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계열의 법상종 사찰이었습니다. 법상종 사찰의 주불이 바로 미륵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모시던 주불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가 되면서 고려 후기가 되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종파적 요소들이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심이죠. 당연히 중심이어서 옛날에는 들어가는 데가 지금하고 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 영역이었으니까 이렇게 석조물들이 바로 그 부처님이 있는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종파적인 성격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중심이 또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지금 현재의 대웅보전이죠. 대웅보전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중심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두 중심을 연결해서 통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 절이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이 중심이 돼서 양쪽으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어요. 두 개를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쌍사조 석등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석조물들이 있어서 연결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조선시대 말기쯤에 와가지고 이 용화보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석조물들은 그냥 남아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으니까 그 전통은 희미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새로 여기에 청동으로 이불상을 없애버리고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원 위치도 조금 안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상전하고 직각으로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석조물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천왕석 등은 대웅보전 앞으로 갔고 성년지는 지금 이쪽보다 조금 이쪽 바깥으로 옮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희경보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 해도 석조물들을 통해서 법주사의 종교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석조물들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그것에 얽혀져 있는 신앙의 변화, 사찰의 건축적인 변화, 종파적인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단적인 신뢰가 바로 사천왕석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있는 석등입니다. 이것도 같은 계열의 석등으로 꼽는데요. 왜? 여기 이렇게 화창을 제외한 화사석의 내벽에 보살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살상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 간주석 보십시오. 아주 절묘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는 저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뭐 위로건 옆으로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균형이 흩어져 버릴 것 같아요. 최적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성되고 있는 이 지대석부터 기대석, 하대석, 그 다음에 이 간주석을 바치고 있는 괴임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세요. 굉장히 섬세한 그런 손길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화사석에 보살상들을 조용하게 새겨두고 있습니다. 보살상이 섰다 또는 사천왕이 거기 등장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천왕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게 사천왕의 역할 아닙니까? 절에 들어갈 때 천왕문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절집안에 사천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기능입니다. 불화 속에 사천왕이 등장한다? 부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그런 대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천왕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천왕의 역할은 바로 그런 수호자의 역할입니다. 수호하는 대상이 부처님 또는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대중들. 그러면 이렇게 석등의 화사에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사천왕이 보호하는 대상이 뭡니까? 부처님.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불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등이 바로 부처님의 상징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 뭐 천왕이 아니라 보살들이 조용한 자세로 서가지고 부처님께 경배하는지 안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조용한 자세입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고 서서 아주 미묘한 동작은 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보살상들이 사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부석사 석등을 신라시대 석등사에서 백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 위치를 본 건데 사진이 조금 왜곡돼가지고 실제 사진보다는 훨씬 좀 여러분한테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라시대의 석등도 있습니다. 부등변 팔각석등입니다. 화사석을 기준으로 해서 석등을 분류한다 그랬는데 이 화사석은 평면을 보게 되면 부등변 팔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간주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부등변 팔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석등이죠. 정말 부등변 팔각일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물론 새로 만드는 건데요. 원래 이건 지금 현재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에 있습니다만 원래 이 절에 있던 게 아니고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절터에서 옮겨온 겁니다. 절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일명암지 석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하대석 부분 여기까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연화 하대석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 변의 폭과 이 변의 폭과 이 옆면 변의 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길고 옆면이 다음으로 길고 네 모서리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부등변 팔각형이죠. 그리고 그것은 연장이 되어서 간주석도 분명히 보세요. 이 폭하고 이 폭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부등변 팔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상대석도 마찬가지죠. 상대석에 있는 괸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화사석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일반 화사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이 막혀 있는데 화사석이 이렇게 화창이 하나가 뚫려 있죠. 저쪽에서 또 하나 뚫려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군데, 앞 뒤에 쪽에서 두 군데에서 전부 6개의 화창이 뚫려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건 돌에서 보시다시피 원래의 화사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처음에 이게 확인이 되었을 때는 화사석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사석 쪼가리가 일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요 지붕돌, 그 다음에 상대석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처럼 복원한 것입니다. 지붕돌, 이렇게 생겼죠. 역시 지붕돌도 부등변 팔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상륜부 조금 딱딱해 보이죠. 이렇게 찾아진 석등을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학교에 세워둔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륜부를 만들어서 꽂아 두었습니다.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 좀 잘라버리고 연결했으면 오히려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등변 팔각 석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